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숨막히는 열기, 그리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고함 소리.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이들이 모인다는 5성급 그랜드 노블 호텔의 주방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주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와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올해 70의 김말분 할머니. 그녀는 이 화려한 성의 가장 낮은 곳을 지탱하는 주방 보조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이름 대신 할멈 혹은 어이라고 불렀습니다. 낡은 앞치마에는 정체모를 얼룩이 가득했고 물마를 날 없는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노인의 낡은 가방 안에는 세상을 호령하던 전설의 칼 한 자루가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평생을 숨겨온 그 무서운 칼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려 합니다. 잠시 뒤 펼쳐질 소름 돋는 반전과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들과 고단한 어머니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야, 이 할멈아. 내가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재수없게 진짜. 30 중반의 수석 셰프 박민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 천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라는 자부심에 찌들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주방 보조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박 셰프는 방금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수입산 칼의 손가락 끝을 살짝 베이자 그 화풀이 대상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러 가던 말분 할머니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멈췄습니다. 굽은 등 위로 박 셰프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셰프님. 얼른 치우고 나가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당신 같은 노인네들이 여기서 얼쩡거리니까 주방 기운이 탁해지는 거 아냐? 그 냄새나는 몸뚱이 좀 안 보이게 치우라고. 당신이 여기서 받는 돈이 얼만데 이따위로밖에 일을 못해? 박 셰프는 독서를 퍼부으며 할머니가 옆에 내려놓았던 낡은 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가방이 바닥을 구르며 그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낡은 돋보기 안경, 반쯤 먹다 남은 사탕 몇 알, 그리고 두꺼운 무명천에 겹겹이 쌓인 길쭉한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또 뭐야? 주방에 이딴 쓰레기를 들고 와. 박 셰프가 그 물건을 집어들려 하자 평소 죽은 듯 지내던 말분 할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평생을 흙바닥에서 구른 노인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하고 날카로운 안광이 박 셰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손때게. 자네가 만질 물건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방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압도적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 셰프는 자신도 모르게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평소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숙이던 그 노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 할멈이 진짜 노망이 났나? 박 셰프는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들었습니다. 무명천 사이로 살짝 드러난 것은 검게 그을린 듯한 하지만 형형한 기운을 내뿜는 낡은 무쇠칼의 손잡이였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다시 원래의 힘없는 노인으로 돌아온 듯 허리를 숙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주방의 모든 구조와 식재료의 위치, 그리고 오늘 박 셰프가 망쳐놓은 소스의 농도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칼은 결국 주인 손을 베는 법이지.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내뱉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방 조리사들은 방금 느낀 기이한 긴장감에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박 셰프는 기분이 잡쳤다며 연신 욕설을 내뱉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 분주해졌습니다.
내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 경제인 만찬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중요한 행사의 메인 요리를 책임져야 할 박 셰프는 과도한 긴장 탓인지 아니면 아침에 본 할머니의 눈빛 때문인지 자꾸만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주방을 거대한 파국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의 소음이 잦아든 늦은 밤, 말분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탈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것은 아까 박 셰프가 발로 찼던 그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칠어진 손으로 무명천에 쌓인 무쇠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녹이 슬고 볼품없는 식칼이었지만 달빛을 받은 칼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은은한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종로 뒷골목에서 전설로 불리던 요리명가 귀객당의 상징이자 할머니의 스승이었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당시 말분 할머니는 귀객당의 어린 호랑이라 불리며 남성 중심의 요리계에서 칼 한 자루로 대가들을 무릎 꿇렸던 천재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돈의 눈먼 경쟁자들의 모함으로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고 귀객당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이름을 버리고 세상 밑바닥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복수를 꿈꾸기엔 세상이 너무나 거대했고 지켜야 할 자식들의 삶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칼질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잠든 밤,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물을 썰고 배추를 다듬으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서슬 퍼런 칼솜씨를 몸속 깊이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아버지, 이 칼을 다시 꺼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박수도 화려한 명성도 필요 없는 나이였지만 오늘 주방에서 본 박 셰프의 오만한 태도는 잠자던 할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요리를 신분 상승의 도구로만 여기며 사람을 멸시하는 그를 보며 할머니는 아버지를 몰락시켰던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한편 주방 메인 조리실에서는 박 셰프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내일 연회의 핵심인 전통 신선로의 육수가 문제였습니다. 수백만 원어치의 최고급 한우 사골과 온갖 약재를 넣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비릿한 잡내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박 셰프는 조급한 마음에 인공 조미료를 쏟아부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맛은 점점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내 경력이 끝장이야. 프랑스 미슐랭 출신인 내가 고작 국물 하나 못 맞춰서 망할 순 없어. 그의 곁을 지키던 부주방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셰프님, 차라리 재료를 새로 공수해서 처음부터 다시 끓이는 게 어떨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닥쳐. 이 재료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내일 점심까지 절대 못 맞춰. 그냥 소금 더 치고 향신료로 덮어. 박 셰프의 고집에 주방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박 셰프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방문할 귀빈 중 한 명은 90세의 노령인 일본의 전설적인 미식가이자 호텔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그 노인의 입맛은 칼날보다 날카롭기로 유명했습니다. 만약 이 비릿한 국물을 내놓는다면 호텔의 명예는 물론 자신의 요리사 생명도 그 자리에서 끝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우왕좌왕하던 그때 주방 뒷문이 살며시 열리며 말분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할머니는 육수 속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솥 안에서 올라오는 김의 냄새만으로도 할머니는 박 셰프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핏물도 제대로 빼지 않은 뼈에 욕심만 가득 넣어 끓였으니 속이 뒤집히는 맛이 날 수밖에. 할머니는 혀를 차며 보자기에서 말린 생강 조각과 자신이 직접 담근 30년 된 시간장한 종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 셰프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법처럼 그 국물 속에 비방을 흘려 넣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요리에 숨을 불어넣는 전설의 기법, 혼다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주방에 제일 먼저 출근한 막내 조리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역한 냄새를 풍기던 육수. 솥에서 마치 맑은 숲속의 향기 같은 깊고
고결한 향이 온 주방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셰프 역시 달려와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제 넣은 향신료가 드디어 효과를 본 건가? 역시 나는 천재야. 박 셰프는 그것이 할머니의 손길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실력이라며 기세등등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연회가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가 터지며 주방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행사 당일 아침, 그랜드 노블 호텔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었고 주방 입구에는 식재료의 검열을 위해 까다로운 검사관들이 늘어섰습니다. 박 셰프는 어제 마법처럼 살아난 육수 덕분에 기고만장해져서 조리사들을 더욱 가혹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야, 거기 접시 똑바로 안 닦아. 오늘 실수는 곧 반역이야, 반역. 내 인생에 5점을 남기는 놈은 그 자리에서 해고인 줄 알아. 박 셰프의 고함에 주방 보조들은 잔뜩 겁을 먹고 몸을 사렸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석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주방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 박 셰프의 화려한 손놀림 뒤에 가려진 불안함, 그리고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손을 떨고 있는 메인 소스 담당 조리사의 모습까지 말분 할머니의 눈에는 모든 위태로움이 읽혔습니다. 사고는 연회 시작 불과 1시간을 앞두고 터졌습니다. 이번 연회의 대미를 장식할 메인 요리는 궁중 신선로와 함께 나오는 전복 천년찜이었습니다. 귀빈인 일본 호텔 회장이 가장 기대하는 메뉴이기도 했죠. 그런데 전복을 손질하던 메인 셰프가 극도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칼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그의 허벅지를 깊게 긋고 지나갔습니다. 주방 바닥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고 부상당한 셰프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쓰러지면서 오늘 연회에 쓸 전복들을 담아둔 대형 수조의 유리벽을 들이받았다는 점입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며 귀한 전복들이 바닥에 피와 유리 파편 섞인 물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의무팀 불러. 아니, 그보다 전복. 내 전복들 어떻게 된 거야? 박 셰프는 쓰러진 동료보다 전복 걱정에 정신이 나간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피와 유리 조각이 뒤섞인 전복은 위생상 절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수한 전복은 남해 최남단에서 잠수부들이 특수하게 채취한 최상급 대형 전복으로 지금 당장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셰프님, 냉장고에 일반 전복이 있긴 하지만 크기가 절반도 안 됩니다. 이걸로 찜을 하면 모양이 전혀 살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보시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겁니다. 부주방장의 보고에 박 셰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회 취소는 곧 호텔의 파산이자 자신의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주방 안의 모든 조리사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할 때 주방 입구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키게. 주방에 소음이 너무 많구나. 말분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 굽은 허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장군처럼 당당한 기계로 할머니가 주방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언제 꺼냈는지 모를 그 낡은 무명천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 이 할멈이 미쳤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당장 안 나가. 박 셰프가 발악하며 할머니를 밀치려 했지만 할머니는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리대 위에 놓인 일반 전복 한 바구니를 낙채듯 가져왔습니다. 크기가 작으면 기술로 채우면 되는 법. 죽은 전복에 매달리지 말고 산 재료나 내오게. 시간이 없네. 할머니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 기세에 눌린 조리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셰프가 다시 입을 열려던 찰나 할머니가 무명천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낡은 무쇠칼. 할머니가 칼자루를 잡는 순간 주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기이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너희 부대. 아니, 이 주방 오늘부로 간판 내리기 싫으면 입 닥치고 내 지시 따라라. 지금부터 내가 이 연회를 책임진다.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식모살이하는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칼을 갈아온 명인의 살기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박 셰프는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헛바람을 들이켜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전복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주방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도마 위에서 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꽃잎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방의 모든 시선이 말분 할머니의 손끝에 맺혔습니다. 박 셰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너클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무쇠칼을 공중에 가볍게 던져 고쳐 잡는 순간 칼날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것처럼 서늘한 광채를 내뿜었습니다. 불 올려라. 물 온도는 정확히 82도다. 1도라도 틀리면 전복의 살결이 비명을 지를 것이야. 할머니의 낮은 호통에 멍하니 서있던 막내 조리사가 화들짝 놀라며 가스밸브를 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도마 위에 놓인 작은 전복들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크기가 작아 볼품없다던 그 전복들이 할머니의 시선 아래 놓이자 마치 거대한 태양의 기운을 품은 보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칼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요리라기보다 하나의 건무에 가까웠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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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일정한 박자로 도마를 울리는 소리는 주방의 어수선한 소음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전복은 수천, 갈래의 미세한 칼집이 들어가며 화려한 수국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저건 백화만개 기법이잖아. 주방 한편에서 재료를 검수하던 노년의 검사관이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과거 요리계의 전설적인 문파들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전설의 요리점 귀객당의 주인만이 구사했다는 딱딱한 해산물을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신의 기술이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복뿐만 아니라 함께 들어갈 무와 당근, 표고버섯들이 할머니의 칼끝에서 용의 비늘처럼 혹은 구름의 문양처럼 깎여나갔습니다. 일반적인 조리사들이 1시간을 걸려야 할 손질이 할머니의 손에서는 단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썰려나간 식재료들의 단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수천 장으로 썰린 무채는 그 두께가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없이 일정했습니다. 셰프님, 저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칼날이 재료에 닿기도 전에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 부주방장이 경악하며 박 셰프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박 셰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프랑스 명문 학교의 기술들이 저 낡은 무쇠칼 하나를 든 노인의 몸짓 앞에서 얼마나 가볍고 초라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손질된 재료들을 솥에 넣고 어젯밤 몰래 완성해 두었던 그 비법 육수를 부었습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며 풍기는 향은 주방을 넘어 호텔 복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흙내음, 어머니의 품 안 같은 따스함, 그리고 깊은 바다의 생명력이 응축된 인간의 영혼을 흔드는 향기였습니다. 안 본다. 할머니가 작은 수저로 국물을 떠서 박 셰프에게 내밀었습니다. 박 셰프는 홀린 듯 다가와 국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사라지는 부드러운 전복의 식감과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을 뜨겁게 데우는 육수의 깊은 맛. 박 셰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영 덩어리였을 뿐입니다. 박 셰프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존경과 참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방의 다른 조리사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들어라. 요리사는 칼 앞에 당당해야 하는 법이다. 손님들이 기다린다. 이제 이 음식을 내보낼 준비를 해라. 할머니는 무심하게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시 무쇠칼을 무명천에 감쌌습니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최고의 미식가라 불리는 일본 호텔 회장과 국가 귀빈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기적 같은 요리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주방의 공기는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과 일본 최고의 호텔 그룹을 이끄는 사토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토 회장은 전 세계 미슐랭 레스토랑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맛이 없으면 식탁을 엎어버린다는 악명 높은 미식가였습니다. 그는 오늘 제공될 전복 천년찜에 대해 그리 큰 기대가 없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하얀 장갑을 낀 서버들이 조심스럽게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연회장 전체에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바다의 향취와 깊은 육수의 내음이 사람들의 감각을 단숨에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사토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접시 위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수국꽃처럼 피어난 전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작은 전복이었지만 할머니의 칼끝에서 수천 장의 겹으로 다시 태어난 전복은 마치 거대한 진주가 꽃으로 승화한 듯한 압도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사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전복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기도 전에 혀 위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극강의 부드러움,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깊고 진한 육수의 풍미. 그것은 90년 평생 그가 찾아 헤매던 신의 맛이었습니다. 이 맛은... 사토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귀빈들이 당황하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사토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회장 입구 쪽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을 당장 이리로 데려오시오. 어서. 호텔 지배인과 홍보팀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주방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주방 안은 이미 폭풍 전야였습니다. 박 셰프를 비롯한 조리사들은 숨을 죽인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땀에 흠뻑 젖은 지배인이 주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 셰프, 회장님이 지금 당장 요리사를 찾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박 셰프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지배인은 구석에서 낡은 앞치마를 메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설마 이 주방 보조할멈이 만들었다는 겁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호텔은 문을 닫았을 겁니다. 박 셰프의 단호한 대답에 지배인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연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굽은 허리에 낡은 작업화를 신은 볼품없는 노인이 화려한 연회장에 들어서자 귀빈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토 회장만큼은 할머니가 다가올수록 몸을 부들부들 떨며 예의를 갖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사토 회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토 회장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혹시 30년 전 종로 귀객당의 그분이 맞으십니까? 전설이라 불리던 이말분 명의님이 아니신지요?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귀객당과 이말분, 요리계의 어르신들이라면 전설처럼 들어왔던 이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객당은 이미 제가 되어 사라졌소. 난 그저 이곳에서 그릇이나 닦는 늙은 일뿐이요. 아닙니다. 이 칼솜씨, 이 육수의 깊이는 오직 당신만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당신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한 그릇을 청했던 그 맛을 어찌 잊겠습니까? 사토 회장은 수많은 귀빈 앞에서 70세의 주방 보조 할머니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호텔 사장과 지배인, 그리고 뒤따라온 박 셰프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주방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노인이 알고 보니 세계 최고의 미식가가 평생을 추앙해온 전설의 고수였던 것입니다. 명희님, 어찌하여 이런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계셨던 것입니까? 당장 저희 그룹의 수석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토 회장의 간곡한 제안에 할머니는 그저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가방을 고쳐 매며 박 셰프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박 셰프는 할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방의 서열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낡은 무쇠칼 한 자루가 5성급 호텔의 가짜 명성들을 단숨에 베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연 회장은 더 이상 국가 간의 엄격한 외교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토 회장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하던 귀빈들도 접시 위에 놓인 요리를 한 입 맛보는 순간 그 이유를 절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어떤 이는 고향의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명희님, 이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국의 혼을 먹는 기분입니다. 어째서 이런 실력을 숨기고 사셨던 겁니까? 사토 회장의 물음에 말분 할머니는 연 회장의 화려한 조명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내 아버지는 칼 때문에 명성을 얻었지만 그 칼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눈먼 자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식들만큼은 그 서슬퍼런 칼날에 베이지 않고 평범하게 살길 바랐을 뿐이요. 할머니의 담담한 고백에 연 회장에는 숙연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성공한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도 빛나던 재능도 지워버린 채 주방 구석에서 그릇이나 닦던 노인의 삶.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자식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때 호텔 사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호텔의 명성을 높일 국리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명희님, 저희가 정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런 귀하신 분을 주방 보조로 모셨다니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 호텔의 총괄 이사직을 맡아주십시오. 연봉은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셰프, 당신은 당장 짐 싸서 나가. 사장의 비굴한 태도에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연 회장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박 셰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눈으로 바닥만 보고 있었죠. 사장님, 사람을 쓰는 건 칼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박 셰프라는 젊은이는 칼솜씨는 좋으나 칼을 쥔 마음이 비뚤어져 있었을 뿐이요. 하지만 오늘 내 요리를 먹고 눈물을 흘렸으니 요리사로서의 양심은 아직 살아있는 셈이지. 할머니의 의외의 말씀에 박 셰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오. 이 젊은이가 내 밑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울 의지가 있다면 나는 기회를 주고 싶소.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지. 말분 할머니는 사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호텔 주방에서 나와 함께 고생하며 벌레 취급받던 주방 보조들, 그리고 이름 없이 땀 흘리는 조리사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처우를 개선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호텔의 물 한 모금도 다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오. 사장은 당황하여 연신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 회장 역시 거들었습니다. 명희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 그룹의 투자 조건에 주방 환경 개선안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소. 자, 명희님.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그 전설적인 육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사토 회장의 권유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생을 주방 구석 어둠 속에서 지내온 할머니가 드디어 세상의 중심에서 빛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벌써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나면 돌아가야 할 낡은 단칸방,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을 기다릴 자식들의 따뜻한 찌개 냄새가 나는 집으로 말입니다. 한편 주방으로 돌아온 박 셰프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할머니의 낡은 도마 위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준 진짜 요리의 길이 얼마나 높은 산이었는지를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연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호텔의 공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분 할머니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조리사들과 지배인들은 이제 할머니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하기 바빴습니다. 호텔 사장은 할머니를 위해 최고급 스위트룸을 내놓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할머니는 평소처럼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 구석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불청객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정체가 사토 회장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자 하이에나처럼 냄새를 맡고 달려온 매스컴과 과거 귀객당을 무너뜨렸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인물은 현재 요리협회장을 맡고 있는 조태식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40년 전 할머니의 아버지 밑에서 수제자로 있으면서 비법서를 훔치고 아버지를 위생법 위반으로 허위 신고해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권력을 쥐고 할머니의 명성을 가로채기 위해 카메라 부대를 이끌고 호텔 주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사제님, 살아계셨군요. 내가 40년 동안 사제님을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조태식은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기자들은 전설의 재회라며 기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조태식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제,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귀객당에 불을 지른 놈이 이제 와서 사제를 찾는단 말이냐? 내 놈의 손에서 아직도 그날의 기름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할머니의 서슬 퍼런 일갈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태식은 당황하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할멈이 노망이 났나? 내가 당신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는데 증거도 없는 소리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소. 증거? 내 놈이 훔쳐간 그 비법서.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지. 하지만 비법서를 가졌어도 내 놈의 요리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책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조용히 낡은 무쇠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태식 앞에 놓인 호텔의 식재료들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요리사라면 칼로 증명해라. 오늘 여기서 내 놈이 내 아버지의 비법대로 육수를 끓여낸다면 내가 모든 걸 용서하고 물러나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내 놈이 가로챈 모든 명예와 직위를 내려놓고 아버지 묘소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 조태식은 비웃으며 칼을 잡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자리에 앉아 칼질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훔친 비법서만큼은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창한 몸짓으로 재료를 쏟아부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식이 완성한 육수의 향이 주방에 퍼졌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냄새는 인공적이고 자극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국물 한 수저를 떠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혀를 속일 생각뿐이구나. 비법서 마지막 장에는 요리는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베는 것이라 적혀 있었다. 사람을 멸시하고 욕심에 눈먼 내 놈의 칼끝에서 무슨 맛이 나겠느냐. 이때 사토 회장이 호텔 보안팀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40년 전 귀객당 방화 사건과 비법서 탈취에 가담했던 공범들의 자필 진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토 회장은 할머니를 돕기 위해 은밀히 사람을 풀어 조태식의 과거를 캤던 것입니다. 조 회장, 당신의 추악한 과거는 이미 일본 미식계에도 다 알려졌소. 경찰이 밖에서 대기 중이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지. 조태식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들은 이제 전설의 재회가 아닌 요리계 대부의 몰락을 찍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태식은 비참하게 끌려나갔고 그를 따르며 할머니를 무시했던 박 셰프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진 조태식이 남긴 엉망진창인 주방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기쁨보다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잃어버린 세월과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태식이 끌려가고 난 뒤 주방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세기의 스캔들을 보도하기 위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호텔 사장은 할머니를 붙잡고 연신 아부를 떨었습니다. 명희님, 아니 이 이사님, 방금 전 그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호텔 정문에 명희님의 성함을 새긴 현판을 걸고 전용 조리실을 따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할머니는 사장이 내미는 화려한 계약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명예의 회복이었고 자식들에게 떵떵거리며 자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서류를 밀어내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나는 이미 평생 쓸 칼질을 오늘 다 해버린 기분이라오.
이제 이 낡은 무쇠칼도 쉴 때가 되었지요. 아니, 명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야 꽃길이 열렸는데 그만두시다니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주방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던 박 셰프를 불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부름에 어깨를 움찔하며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셰프, 자네는 오늘 무엇을 보았나? 저는 제 칼날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리라는 것이 사람을 찍어 누르는 무기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천가방을 열어 무명천에 감싸인 무쇠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조심스럽게 박 셰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칼은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자 귀객당의 혼이 담긴 물건이네. 비뚤어진 마음을 베고 나면 그제야 진짜 맛이 보일 걸세. 오늘부터 자네가 이 칼의 무게를 견뎌보게나. 주방의 모든 조리사가 숨을 죽였습니다. 수만 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전설의 칼을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제자에게 넘겨주는 할머니의 도량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박 셰프는 칼을 받쳐들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명희님, 아니 스승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진짜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할머니는 가볍게 박 셰프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낡은 작업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금빛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햇살 아래 할머니의 굽은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그랜드 노블 호텔 주방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석 셰프가 된 박 셰프는 더 이상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주방 보조들과 함께 바닥을 닦으며 육수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정문에는 명인 이말분이라는 거창한 이름 대신 할머니가 남긴 한마디가 적힌 작은 팻말이 걸렸습니다. 배고픈 이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요리의 시작이다. 한편 동네 작은 시장 귀퉁이에는 이름 없는 국수집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말아주는 멸치국수 한 그릇에 사람들은 줄을 섰고 그 맛을 본 이들은 하나같이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맛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손님 앞에 내려놓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의 조명보다 시장통 사람들의 땀냄새 섞인 웃음소리가 할머니에게는 더 잘 어울리는 훈장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배경과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폐지 줍는 노인이 혹은 식당 구석에서 그릇을 닦던 할머니가 사실은 세상을 뒤흔들 무기를 품은 전설의 고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의 거친 손마디를 한 번쯤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평생을 자식 위에 이름을 지우고 살아온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